찰스 2세는 아버지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데 관련된 판사 등 59명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그중 31명이 보복을 당했습니다. 12명은 교수형을 당하고 19명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도 대역죄였습니다. 왕을 몰아내거나 체제를 폭력으로 바꾸려는 범죄를 흔히 대역죄라고 합니다. 자, 찰스 2세가 크롬웰의 시신을 훼손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왕권 약화의 대세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찰스 2세가 죽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제임스 2세는 이 또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영국 역사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 개신교와 성공회는 같은 편인데 성공회는 국교죠. 가톨릭. 하여튼 이런 대결이 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2세는 성공회를 탄압하고 가톨릭 세력을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이 개신교 세력과 의회가 이제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낼 궁리를 합니다. 이 개신교 세력과 의회는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오렌지 가문의 윌리엄 공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지도자였습니다.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자꾸 네덜란드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가 루이 14세입니다. 이 윌리엄 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네덜란드를 지키려면은 영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교 세력과 의회가 네덜란드 지도자인 윌리엄 공에게 영국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영국 왕이 되려면 우선 제임스 2세를 몰아내야 되니까 네덜란드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쳐들어오십시오 합니다. 한때 네덜란드와 이 크롬웰을 막 싸웠는데 한때 적인데 그러니까 적군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네덜란드 군대를. 그래서 윌리엄 공이 이 15,000명의 네덜란드 군대를 이끌고 영국 왕 제임스 2세를 추방하기 위해서 드디어 영국에 상륙합니다. 영국군에는 신교도 장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침공군과 맞서 싸우기는커녕 다 탈영해버립니다. 영국 왕 제임스 2세는 이게 군대가 나를 지지하지 않구나. 새 불리한 걸 깨닫고 프랑스로 망명해버렸습니다. 영국 의회는 윌리엄 공과 그 부인인 메리에게 의회가 결의한 권리 선언을 받아주면은 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조건을 다는 거죠. 이 메리는 누구냐 하면은 쫓겨난 제임스 2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은 사위죠. 그러니까 딸과 사위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면은 이 윌리엄 공과 메리는 공동 왕이 두 사람이니까 공동왕입니다. 공동왕인데 영국 의회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모셔온 윌리엄 공과 그 윌리엄 공의 부인인 메리 두 사람을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면서 조건을 다는 게 의회가 제안한 권리선언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왕이 세금을 물리는 것 또는 법률의 변경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주권은 왕이 아니라 의회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주권은 왕이 아닙니다. 의회 주권입니다. 우리는 국민 주권이잖아요. 영국은 주권은 의회에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막강한 의회죠. 결국 왕권을 물리치고 왕이 가졌던 주권을 의회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유명한 문서가 됩니다. 권리장전. 1689년에 권리장전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고 이 내용이 미국 건국정신으로 또 이어지고 합니다. 권리장전. 그래서
윌리엄 공은 윌리엄 3세, 메리 2세 이렇게 공동왕이 등장합니다. 1688년에 이루어진 이 쿠데타를 보통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무혈혁명이란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무혈혁명이 아니죠. 1642년에서 1688년 사이 46년간 벌어진 내전, 왕의 처형, 크롬웰의 독재, 왕정 복구, 그리고 왕을 처형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크롬웰의 부관 참시, 이런 걸 감안한다면 무혈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부드럽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에서 맨 처음으로 국민들이 왕의 목을 친 나라입니다. 150년 뒤에 프랑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war, no nation state, no revolution, no democracy. 전쟁 없이는 국민국가가 없고 혁명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의 목을 맨 먼저 친 영국이 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완성했고, 두 번째로 친 프랑스가 유럽에서 두 번째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기보다는 막 이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부관 참시당했지만 크롬웰은 영국 역사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19세기 그분이 쓴 영웅 숭배론에서 크롬웰을 영국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미카엘 H. 하트라는 사람이 만든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0대 인물 랭킹에는 크롬웰이 41등에 올랐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왕의 목을 친 사건은 절대 왕조의 조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민주주의 대장정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민주주의 발전 시발점을 보통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로 꼽죠. 존 왕과 반란을 일으킨 귀족 사이에 합의문을 하나 만드는 게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입니다. 거기서 60몇 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귀족들에게 세금을 물리려면은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귀족회의가 나중에 국회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을 잡아 넣을 때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요게 구속영장 제도라든지 말하자면 인권으로 신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왕의 목을 친 것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 434년이 지나서이고, 정권을 이제 피를 흘리지 말고 평화적으로 주고받자는 약속을 하는 명예혁명이 일어난 것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 473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나 더딥니까? 얼마나 늦습니까? 근데 우리는 1948년에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만든 그 제도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나중에 이승만이 설계한 나라를 충실하게 키워낸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갖고는 있지만은 영국의 그 기복 파란을 본다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오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는 언제 영국처럼 두 파로 갈려가지고 뭐 국회파하고 대통령파가 막 싸우고 여기에 북한이 끼어들고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암살되고 의회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난다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탄탄대로만 달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는 지금 적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념적으로 내통하고, 김정일이 만나기 위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거두어 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고 그걸 또 국정원이 전달책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뭐 큰 처벌도 받지 않고 대한민국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 비행기가 전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을 맺은 문재인 정권 송영무 국방장관 그걸 시행한 정경두 국방장관이 있잖아요. 북한과 동조해가 손잡고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슬쩍 말을 바꾸더니 결국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강화하는 시간만 벌도록 해준 문재인 정권이 있잖아요. 내전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사형인 징역 22년을 선고한 판사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는 말씀 하나 하고 그 배경 설명을 통해서 제가 우리가 누리는 이 삼권 분립의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느냐. 왕도 죽고 애국자도 죽고 반역자도 죽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다. 누구의 피를 마시느냐? 폭군의 피와 애국자의 피를 같이 마시면서 자란 나무다.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민주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죽었습니까? 6.25 때. 6.25 때 죽은 사람들이 다 공산 침략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애국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독재자의 피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이 애국자가 키워놓은 피를 마시면서 키워놓은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든지 민주주의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든지 대북 전단 금지법처럼 속칭이죠. 금지법처럼 김정은을 위해서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팔아넘긴다든지 이런 세력과 대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한 번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피를 흘려서는 안 되죠. 안 되려면은 선거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돼요. 2022년 3월 9일 오는 3월 7일 선거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선거를 잘해야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됩니다. 선거를 하려면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요새 이상한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사전투표는 위험하니까 사전투표에 나가지 말자 하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도 안전하고 당일투표도 안전합니다. 한국은 투개표 부정은 없어요. 그런데 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바로 문재인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여야 됩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하면은 당일투표에도 안 나갑니다. 어쨌든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야지 자유가 사라진 다음에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또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